네,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이분은 또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한때 안철수 대표와 함께 정치 활동을 했던 분이죠. 지금은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철수 대표 네, 잘 아시잖아요. 일단 네네. 안철수 대표가 내년 보궐선거에 나올 생각이 굴뚝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직 그 부분이 확실하게 지금 입장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우선 이제 언론 인터뷰나 이제 기자들 답변 관련해서 일관되게 나오는 메시지는 아직은 서울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워낙 중요한 선거고 음. 특히 범야권 입장에서는 도저히 뺏길 수 없는 승패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뭐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조금 변화가 된 듯해서 네. 제가 보건대는 개인적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음. 대선 직행이라고 하는 본래 음. 자신의 정치적 스케줄에 여전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네. 남아있는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아마 판단할 것으로 아, 보입니다. 만약에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만약에 출마를 해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대선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음. 내년 보궐시장이 1년짜리고, 네. 근데 1년짜리 보궐시장이 나왔다가 또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결정을 하면 예. 2022년의 대선은 건너뛰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정치 일정이죠. 근데 교수님 생각으로는 아직은 대선 쪽으로 무게추가 더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예, 말씀이신 저는 거고. 아직까지는 대선 직행의 카드가 안 대표 음.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정치 스케줄인 것 같고요. 다만 서울시장의 야권 승리라고 하는 그 당위적 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음.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이제 계속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당 창당 이야기는 어떤 맥락에서 꺼낸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안 대표의 그 입장의 상당 부분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 갑자기 야권의 후보 단일화라든지 아니면 야권의 서울시장의 어떤 시민 후보 경선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갑작스럽게 신당 창당이나 제3의 지대에서 해체 모여하자는 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음.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창당을 하거나 합당을 하거나 야권의 연대를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경우는 음. 금년 1월에 우리 야권에서 보여줬습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총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이고 각 지역의 후보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음. 범야권이 당을 다 합치는 거 외에는 사실 달리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한 특정 시의 보궐선거를 놓고 당을 합당하는 경우는 굉장히 전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신당 창당의 제안은 제가 볼 때 조금 진도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그리고 음. 조금 뜬금없다는 게 보궐시장을 앞둔 야당의 합당이나 신당 창당은 제가 볼 때는 그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당면의 목표를 좀 지나치게 뛰어넘는 것이어서 예. 또 다른 그 의도나 또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럼 듭니다. 또 다른 의도라면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범야권에서는 내년 서울시장은 야권의 단일 후보 그리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 후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범야권 단일 시민 후보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경선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신당 창당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야권 연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대선 앞둔 시기도 아니고 총선을 앞둔 시기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내년 서울시장의 그 선거 승리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 주도권을 놓고 창당이라고 하는 카드를 지금 고려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결국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안 대표가 가지겠다 이런 식의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그 아닌가 교수님 싶습니다. 진단대로 안철수 대표가 지금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보다는 대선에 더 이제 그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면 오히려 네. 신당 창당 이야기는 논리적으로는 그게 당연히 연결이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 시기상으로 상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상 빠르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신당 창당은
202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내년 이후에나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황을 지금 가장 지금 핫한 주제가 내년 서울시장 후보 선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관심이 계속 집중되는 것도 서울시장 후보라고 하는 이 인물난이 지금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안철수 후보가 거론되기 때문에 야권 연대라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대응책을 놓고 이야기되는 건데 대선을 고려한 신당 창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너무 앞선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 말만 앞서면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요. 그 분위기는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경선 룰이 세팅이 끝나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안철수 후보나 또 금태섭 후보나 기타 유력한 당 바깥에 좋으신 분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경선의 룰과 방식을 고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신당 창당을 꺼내지 않더라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저 사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금태섭 전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그 얘기 좀 하고 또 넘어가죠. 금태섭 전 의원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금태섭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든 금태섭 후보든 기타 국민의힘 밖에 있는 분들 좋은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원샷으로 시민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선 룰이 조금 더 개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 당원이나 당원들의 투표보다는 100% 시민 참여 경선으로 진행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주관은 국민의힘이 되면 그냥 국민의힘의 후보로 결국은 간주가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그 진입의 장벽을 없앴기 때문에 국민의힘 출신 사람이든 국민의힘이 아닌 분이든 다 참여할 수 있는 범야권 시민 후보 선출 방식도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해본 적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오픈된 개방형 경선 방식을 치르고 그 국민의힘에 선출된 단일 후보와 바깥에 있는 안철수 대표든 금태섭 의원든 제2차 단일화를 한번 한다는 지금 구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야권 단일 후보 선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얼마큼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의 성격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오픈 프라이머리적 성격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 논의하는 건데 갑자기 신당 창당을 말씀하시니까 조금 몇 단계를 뛰어넘는 야권 재편 이야기여서 좀 다들 좀 의아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금태섭 전 의원 관련 하나만 질문 더 드리고요. 근데 금태섭 전 의원은 조금이라도 마음은 있대요. 혹시 좀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제 느낌으로는 마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 서울시장에 나가실 생각을 하고 저는 탈당한 것으로 주위에서는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혹시 그 금태섭 전 의원으로부터 뭐 좀 이야기가 나온 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관측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의향이 큰 것으로. 아, 그래요? 이건 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이걸 어떻게 보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자체 후보보다는 당 밖에 있는 사람들 더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당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굉장히 참담하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페이북에도 한번 썼습니다만 내년 서울시장 선거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 절대절명의 사안이기 때문에 야권의 단일 후보를 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에 있는 사람이든 당 밖에 있는 사람이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는 게 맞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당내에 그런 유력한 후보가 없다는 지금 자괴감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당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 당 내에 후보가 없기 때문에 아예 외부인에게 이 당의 어떤 후보권을 다 선출권을 헌납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가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단일화 과정을 보니까 당 밖의 인사로 선출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당 내에서 당내에 확실하고 개방적이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경선 방식을 확정을 해서 당내 좋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2002년에 제2노무현 현상과 같은 게 또다시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내에서 흥행과 관심과 감동을 이끌어내는 당내 경선의 어떤 과정들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이미 거론된 분이거나 아니면 거론되지 않은 좋은 분들이 다크호스로 등장을 해서 국민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모아내기만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출된 우뚝선 분이 밖에 있는 분과 또다시 단일화를 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리도 훌륭한 후보를 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그리고 승리에 대한 낙관, 그리고 제2의 노무현 현상과 같은 감동과 흥행과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런 좀 저는 확신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뭐 제2의 노무현 내지 다크호사라는 표현을 쓰신 걸 보니까 그러면 네. 지금 당 안에서 거론되는 오세훈, 나경원, 뭐 김용태, 김성태, 이해운 이런 분들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깔린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런 분들 굉장히 좋은 우리 당내 자산입니다만 네. 바깥에 있는 계속 안철수 후보든 금태섭 의원이든 이야기를 거론되는 건 지금 거론되는 당내 인사들로서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는 세간의 인식들을 반영한 결과거든요. 네. 기존에 2002년 제가 말씀드린 노무현 현상 때도 당내 이인재 하나갑들한 유력 후보가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아닌 노무현이라는 제3의 인물이 치고 올라와서 엄청난 그 환호와 흥행을 만들어냄으로써 대선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당내에도 충분한 자산이 있고 충분한 인물이 있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자신감을 일단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인데요. 네. 이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인물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네네.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인물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인물 평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새로운 인물에 대한 필요성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한 인물평에 기존 인물들로는 좀 뭐 부족하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것은 네. 인물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소중하지만 뉴페이스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 히든 카드를 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포석 차원에서 전략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게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의 비대위원장 리더십도 마찬가지고요.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는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도 사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리더십의 확보나 이것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새로운 인물을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시키고 그 새로운 인물이 서울시장까지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김종인 대표께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렇죠. 본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절실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인물에 대한 평가나 품평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에 대한 필요성, 새로운 인물의 어떤 절박성,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에 대한 아마 그 발굴의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발굴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그 교수님 또 북한 전문가시기도 한데 짧게 하나만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대북 정책이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조금 전에 이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는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교수님?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8년 동안의 가장 큰 대북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미 북한이 상당한 정도의 핵 무장력을 좀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특히 미국 민주당 내 외교안보의 그 기조를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할 경우에는 북한과 협상을 아마 일관되게 원칙적으로 중시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협상에 대한 원칙적 중시는 민주당 입장이 맞는데 트럼프의 기존 대북 협상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식의 어떤 보여주기식이라든지 아니면 탑다운의 어떤 이런 그 쇼를 하는 식의 협상보다는 실질적인 비핵화의 성과가 있는 그 비핵화의 상당한 그 담보가 될 수 있는 협상을 중시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것은 아마 우리 정부가 새로운 그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뭐 세 번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향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민주당이 오히려 예전에 DJ 정부 때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 보면 우리 정부랑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와 오히려 대북 정책을 공조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발상의 전환부터 저는 우선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였습니다.